안녕하십니까. KB증권 리서치본부 이은택입니다. 오늘은 2024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우스의 시장에 대한 첫 번째 의견은 일시적인 경기 둔화입니다. 일시적인 경기 둔화는 소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좋냐 안 좋냐라고 할 때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작년부터 갈리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투자, B2B 투자 관련돼서는 초호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를 비롯한 이런 투자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 쪽은 오히려 재작년에 좋았지만 보조금 같은 것들이 이제 동이 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거고 투자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가계의 어떤 재무적 상태에 대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온 게 있었어요. 이거 미국 조사인데요. 보시면 41%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라고 대답한 응답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이건 인플레라는 응답이 급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물가는 2022년 3분기를 정점으로 9%에서 2%, 3%까지 빠르게 지금 둔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년 반 넘게 오히려 물가는 떨어졌는데 소비자들의 응답은 데이터와는 반대로 인플레가 나한테 위협이 되고 있어요. 우리 가게에 위협이 되고 있어요. 라는 대답이 오히려 더 증가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인 거죠. 또 이런 비슷한 현상들은 또 있어요. 지금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에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50%가 넘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은 이코노미스트들 전문가들의 의견은 경기 침체는 올 것 같다가 작년에 대부분 비였죠. 그게 이제 안 올 것 같은 대로 바뀌고 있는 와중에 일반 소비자들은 전혀 다른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결국 사람들이 화폐 현상에서 점점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과 저축했던 것들도 보면 거의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고 인플레라는 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명목 임금이 올랐으니까 나 괜찮네. 이 정도면 살만해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보니까 물가 보니까 야, 실질로 보면 내가 사실은 거지가 된 거구나라는 것들을 점점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소비가 점점 위축되고 나 이제 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데이터와 다르게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지금 경기 침체인 것 같다라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단순히 탑다운하게 보는, 매크로하게 보는 서베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바텀업, 기업 차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 미국 1분기 실적 발표 보면은 투자는 대부분 경기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소비 쪽은 거의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룰루레몬, 스타벅스, 맥도날드 주가들이 다 하락했는데 문제는 소비재 기업이 안 좋았다, 주가 하락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월마트는 왜 올랐냐라는 게 더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래서 월마트가 왜 올랐는지 보면은 어닝스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닝스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첫 번째 저가 제품, 저가 PB 제품들을 공격적으로 출시했는데 그게 또 시대적 상황하고 잘 맞아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초저가 전략, 그러니까 롤백이라고 이제 물건 사면은 그만큼 또 이렇게 할인권을 주는 그런 어떤 가격 할인 정책을 공격적으로 썼는데 그게 또 잘 맞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격을 인하한 것들이 지금의 월마트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다른 기업들은 답을 얻었어요. 월마트만 좋은 이유가 공격적인 가격 인하였구나. 그럼 나도 따로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5월 중순 이후부터 타깃이라든지 여러 유통업체들 뿐만 아니고 버거킹이라든지 맥도날드 이런 데서 다 가격 할인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게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다소간의 물가를 완화시키는, 진정시키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들, 소비 중심으로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시적인 경기 둔화, 그러니까 소비가 이끄는 일시적인 경기 둔화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을 언론에서는 굉장히 막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시끄럽게 굉장히 경고하고 떠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저희들은 보는 시각이에요. 왜 그러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실물 시장과 주식 시장의 차이를 좀 봐야 됩니다.
실물과 주식시장은 굉장히 합치돼서 동행해서 가지만 사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물 시장의 경우 투자보다는 소비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GDP에서도 소비 비중이 더 크고요. 뭐 고용도 미국이 월간 20만 명이 30만 명 신규 고용을 하잖아요. 그 중에 사실은 뭐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몇 명이나 고용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20만 명, 30만 명씩 나오는 거는 대부분 자영업자, 서비스 이런 쪽에서 고용들이 많죠. 반면에 주식시장은 소비보다는 투자 비중이 훨씬 큽니다. 아까 말했던 고용의 큰 효과를 차지하는 뭐 자영업자 이런 것들은 상장도 안 했죠. 상장도 안 해놓은 상황이고 뿐만 아니고 소비기업들, 서비스 기업들도 있지만 비중은 상당히 적고 오히려 더 큰 거는 B2B 투자 관련 기업들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성상의 차이 때문에 주가의 영향이 달라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시적인 경기 둔화, 즉 소비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실물 시장에 주로 타격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 실물 시장에 타격을 주면은 금리가 하락하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금리 하락은 주식시장에는 PER, P 멀티플의 상승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의 비중이 크다고 그랬죠. 투자가 계속 좋다. 투자가 좋다라는 건 EPS에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투자는 좋지만 소비가 일시적으로 경기 둔화 쪽으로 가는 것이 주식시장에는 PER도 높이고 EPS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보면 항상 경고가 나왔을 때 주가 오른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SVB 사태 작년에 있었죠. 그때 경고하고 나서 막 이제 안 될 거야 라고 경고했는데 정작 주가는 그 이후로 3, 4개월 이상 올랐고요. 그 작년 11월에 경기 침체 올 거야 라는 예고했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그걸 딛고 5개월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 실물 경제의 둔화가 PER의 상승을 이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섹터와 업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갖고 있는 업종 스타일 전략은 실적 장세 이국면이란 겁니다. 이건 뭐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실적 장세 1국면에서 2국면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름이 지나가면서는 좀 더 2국면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장세 2국면, 1국면을 볼 때 저희는 반도체를 좀 먼저 생각하고 다른 섹터의 전략을 고민하는 그런 좀 방법을 쓰는데요.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실적 장세 1국면이었던 작년 수익률을 보면은 반도체가 거의 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삼성전자도 굉장히 잘 갔죠. 이 당시에는. 근데 봤을 때 한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반도체가 이렇게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면요. 수많은 다른 기업들은 거의 숨도 못 쉬어요. 반도체가 워낙 시총이 큰데 이 시총 큰 기업들이 이 주식 시장을 이끌면서 가게 되면은 나머지 대부분 업종들은 언더퍼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럴 땐 거의 반도체만 많이 실는 게 낫고 나머지 업종들은 뭐 이거 한번 알파를 좀 더 얻어볼까 뭐 이것저것 넣어봐야 그렇게 큰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올해 한번 볼까요? 올해도 반도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반도체가 플러스 수익,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반도체가 순위가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아웃퍼폼한 종목들이 현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떻게 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희들은 반도체에 대해서 뭐 누차 이번 올해 상반기에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뭐 요 정도 수익률 올해 상반기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아웃퍼폼하지만 아웃퍼폼의 어떤 률은 좀 약간 떨어지는 그 정도 상반기와 비슷한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올해 하반기에도 업종이 다변화되면서 여러 업종들에서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반도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안 가면 주가 안 가. 삼성전자 끝나면 우리 주식시장도 끝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안 그런 경우도 꽤 종종 있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못 가면 전체 지수의 상승폭은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기회들은 늘어나는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좀 쉬어갈 때 항상 이 주도주 랠리라는 게 나오면서 주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이런 주식이 뭐가 될 거냐라고 할 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하나는 R&D 투자 관련주, R&D 투자 관련주에서 우주항공하고 그리고 AI 투자를 꼽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 이거 관련해서는 금융과 경기 소비재. 이걸 꼽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D 투자 관련주입니다. R&D 투자 관련 중에서 저희가 이제 우주항공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도체와 그 나머지 업종들 좀 AI 투자를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도 저희가 기존에 했던 얘기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름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시간이 가면서 약간씩 탄력성 떨어질 것 같다. 전반적으로 하반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의 아웃퍼폼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게 저희 결론이고요.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AI 투자에 대한 좀 생각해 볼 거예요. AI 투자분이 굉장히 강하죠. 물론 저는 AI를 굉장히 AI가 향후에 우리 실생활을 엄청나게 바꿀 거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되게 동의를 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의 AI 투자붐은 여러 가지 취약점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즉 투자 계획을 엄청나게 또 상향해서 발표를 했어요. 가이던스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치도 그에 따라서 한 15% 정도 가이던스가 확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그렇다면은 지금 가이던스가 캐펙스는 굉장히 늘어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투자는 굉장히 늘어났음에 비해서 매출액 추정치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투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투자로 효과적 매출로 이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투자는 이렇지 않았어요. 지난 10년, 15년 정도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은 한동안 적자를 기록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인 기업을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사다 이런 얘기도 많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적자는 기록했지만 투자를 하면서 매출액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매출액의 증가가 멈췄어요. 공격적으로 드는 게 줄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10년 동안의 투자와 상당히 다른 점이에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이익을 가지고 이 주주들이 계속 이익을 엄청나게 투자로 계속 환원을 시키고, 그러니까 주주한테 안 주는 거죠. 주주한테 주지 않고 캐펙스를 넣고 있는데, 근데 매출이 늘지 않는 캐펙스 계속 했을 때 주주들이 이거를 계속 묵인하고 있을 거냐?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빅테크 기업이라고 전부 AI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투자는 다들 하고 있지만 좀 차이가 있는데 아마존 같은 기업은 오히려 캐펙스 증가율이 향후 2년 동안 마이너스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공격적이죠. 플러스 73%예요. 그렇다면 캐펙스를 많이 했을수록 그만큼 성과가 많이 나야겠죠. 근데 매출액 증가율은 오히려 아마존이 더 높아요. 그렇다면 투자자가 어느 순간에 가면 질문할 거예요. 캐펙스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오케이. 근데 그거에서 뭐 하려고 그렇게 캐펙스를 끝도 없이 하는 거야? 솔루션을 내놓든지 아니면은 캐펙스를 줄이든지 주주 환원으로 올해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런 요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쨌든 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기 때문에 지금 괜찮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의문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니고 내년도부터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 그게 올해 연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왜냐면 주식이 선행하는 특성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들어서 이제 AI 투자하면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관련된 인프라, 특히 전력, 냉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정말 의외겠지만 많은 국가에서 환경 유해 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뭐 매년 내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엄청난 양의 발전이 필요하고 발전이 결국 환경 오염의 어떤 주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엄청나게 발전이 있고 발전을 양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냉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엄청 뜨겁잖아요. 그 냉각시키려면 엄청나게 냉각수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환경 유해 시설 이런 걸로 많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력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전력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 에너지, 원전이나 천연가스가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둘 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또 신재생 에너지는 장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저는 기존 에너지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 바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거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이나 이제 미시경제학을 읽으면 게임 이론 같은 걸 배워요. 게임 이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예상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건데 이 공공재 게임이나 무임승차 이론 이런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환경이란 것은 공공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열심히 보호한다고 해서 이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 공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막 투자를 해요. 그래도 만약에 중국에서 매연을 막 생산해서 날리면은 결국 우리도 피해가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이론에 따르면 둘 다 배신해서 둘 다 무임승차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너가 투자해 환경에 나는 투자한다고 해놓고는 안 해야지. 그럼 쟨 속고 투자하겠지. 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최적의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환경이 안 되잖아요. 엉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요. 첫 번째, 처벌. 규칙을 정해서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센티브예요. 잘 지켰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95년 이후에 글로벌 국가들은 UN 기후협약 COP라는 회의를 매년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 28차까지 했죠. 그래서 매년 하면서 이런 것들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군 얼마 감축하고 하면서 이제 뭐 지키면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계화 시대 때는 그게 글로벌 공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이게 가능해질까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한다? 그것들 과연 따를 거냐?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로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팬데믹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죠. 특히 선진국들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나마 그걸 제로금리나 아주 금리가 낮을 때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좀 버티고 있지만 걔를 계속 이제 이연할 때마다 높은 금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정부의 부채도 많을 뿐더러 금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이자 비용을 지불하는데 엄청난 돈을 쓰게 돼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처럼 보조금을 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가 어느 정도 정물고 있다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에도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도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각국 정부의 정책에는 지금 배어 있어요. 작년 말에 28차 유엔 기후협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기사화가 안 됐죠. 왜냐하면 이쪽에 되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합의문에서 화석연료의 단기적 퇴출전 문구를 오히려 삭제했어요. 완전 퇴보한 거예요.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환경을 되게 잘 지킨다는 유럽의 독일부터 해가지고 다른 큰 국가들이 꽤 빠른 속도로 친환경 정책을 기존 계획보다 물리거나 후퇴하고 있어요. 후퇴시키고 있어요. 물론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크게 안 나오죠. 환경을 지키겠다, 뭐 페널티 주겠다 이런 뉴스들이 여전히 많이 나오지만 이게 계속 후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면은 나설 수 없는 게 결국 배신해서 무임승차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뭐 크게 떠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암암리에 모두 후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기차 보조금도 좀 줄어들고 태양광 보조금도 좀 줄어들고 벌칙 주는 것도 조금 완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식시장에 또 그런 게 반영이 되죠. 중국 증시를 한번 볼까요? 신화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션화에너지라는 곳인데 여기 주가가 상당히 강해요. 뭐한 기업이냐? 중국의 석탄 기업이에요. 석탄 발전을 오히려 지금 2년째 늘리고 있고 작년에는 이 허들을 상당히 많이 높여줬어요. 작년 하반기에는. 네, 그러면서 계속 석탄 기업이 나 죽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면서 바닥을 찍는 거죠. 오히려 이 배터리하고 태양광 기업들은 지금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태양광이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기 때문에 또 모멘텀 붙었기 때문에 저희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주가적으로. 하지만 중장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담아야 되냐 아니면 이걸 차익 실현해서 다른 걸 사야 되냐라고 할 때 저희들은 후자, 기존 에너지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들이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했던 R&D 투자 관련주 말고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융과 경기 소비재를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 P 밸류에이션이죠. PER입니다. PER. PER이 지난 10년에서 15년 동안 계속 낮아졌다는 거예요. 검색 보면 계속 낮아졌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여기죠.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아요,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쌉니다. PBR, 자산가치 대비 가격은 말도 안 해요. 그럼 더 낮으니까. PE, 그러니까 어닝, 이익을 내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밸류를 계속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싸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경기 사이클이에요. 어쨌든 얘네들도 금융과 경기 소비재도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가 반등하면 올라가는데 작년에는 둘 다 쉬었고 올해 들어서 반등하고 있다. 저희가 사이클 디커플링 얘기했잖아요. 작년에는 소비가 꺾여 내려왔고 투자는 좋기니까 투자만 좋고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반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바닥을 만들어주는데 선진국은 이제 금리나 사이클이 금리나 왜 합니까? 소비 경기 안 좋으니까 그걸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금리나 회수가 이 정도지만 뭐 그래서 9월 하냐 아니면 뭐 11월 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6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올해 뭐 세 차례 이상 금리 인하 가능하지 않나 뭐 이렇게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가 뭐 엄청나게 소비를 부스트업 시켜준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의 이 추락하는 것들을 막아주면서 바닥을 만들어줄 거다 생각합니다. 신흥국은 소비 부양책이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선 시즌으로 갈수록 대중 무역 정책들은 굉장히 강화될 거기 때문에 2019년에 그랬죠. 대중 무역 정책이 계속 고립이 되니까 소비 쪽으로 부양책을 푸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뭐 비슷한 것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주식들, 저희 소비재 기업들 밸류에이션 싸다고 했는데 밸류에이션 싸기 때문에 또 얘네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또 해당되는 주식이 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꼽아내면 단골로 나오는 주식들이죠. 금융주, 뭐 자동차, 음식료, 화장품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밸류업 때문에 오른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밸류업의 역할만 있었다라고 보긴 힘든 게 밸류업이 있었으면 우리나라만 주가가 많이 갔어야 되는데 빨간색이죠. 한국은행 금융업종을 보면은 글로벌 금융업종과 비슷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다 쉬었다라는 것도 비슷하죠. 쉬었다는 건 뭡니까? 언더퍼폼 했다는 거죠. 전체 주가 지수 올랐는데 얘네 주가는 쉬었다는 얘기 뭐냐면 언더퍼폼 했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글로벌 사이클의 변화라고 저희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저번 달에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 금융업종도 경기 민감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 노란색 선인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면 주식을 사는 게 맞아요. 꺾이면 팔고. 근데 이번에는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라든지 반도체는 요거 따라서 2022년 말부터 올랐죠. 하지만 이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 사이클 디커플링 때문에 쉬었어요. 하지만 뒤늦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저희는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장기적으로 하락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요인들 밸류에이션 계속 억눌렀던 요인들도 약간씩은 사라지고 있어요. 첫 번째 금리입니다. 지난 10년 15년 동안 왜 계속 눌렸냐라고 하면은 10년 이상 밸류에이션 늘린 이유가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QE 1, 2, 3를 하고 팬데믹 때 또 무제한 양적 완화하고 이러니까 금리 계속 떨어졌죠. 그러니까 금융주도 같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올라가서 옆으로 버티고 있어요. 이런 거에 비하면 아직은 금융주는 많이 못 올라왔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도 결국에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주하는 문제도 그래요. 이게 밸류업도 있지만 지금 사실 지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밸류에이션이 계속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정부의 개입, 금융주한테 너네들은 뭐 배당 많이 하지 마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한 현상이었죠. 왜냐하면 세금을 통해서 도산하려는 그 금융기업들을 다 도와줘서 살려냈잖아요. 세금을 투입해서.
세금을 투여해서 살려냈는데 그거 가지고 돈 이익 났다고 주주환원한다고 자기들끼리 돈 파티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됐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옅어지고 있죠. 점점 옅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쓴다고 하니까 주주환원 하지 마라고 말하기 굉장히 힘든 환경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장기간 밸류션 눌렀던 이런 요인들이 사라지면은 얘들은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퀀트 애널리스트가 숫자적인 측면에서 하반기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전략팀에서 퀀트를 맡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하반기 때 실적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분기처럼 1분기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죠. 2분기, 3분기 때도 실적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들의 투자 시점은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거는 지난달에 5월 전략할 때도 보여드렸었던 그림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률을 저희는 실적 관련된 지표 중에서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률이 대략 한 4에서 8%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4에서 8% 밴드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게 되면은 앞으로 더 얼마나 올라갈 수 있고 또는 뭐 반대로 얼마나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것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익률을 많이 참고를 하고요. 이미 바닥은 작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연말 연초까지는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뭐 그 근거는 과거 사례들만 한번 참고를 해보아도 지금처럼 이익률이 바닥을 치고 정점까지 갔던 사례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대략 한 2001년, 2009년, 2020년 3번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짧으면은 5개, 뭐 길면은 한 7개 분기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딱 1년 반 정도죠. 그래서 이 정도 걸린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대입해 보면은 올해 연말, 내년 연초까지는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1분기 때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시장 전망치보다 7%가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1분기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보통 1분기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는 그런 서프라이즈가 많이 반복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론 영업 외적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4분기마다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계절성이 있죠.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미래를 전망을 하게 됩니다. 4분기 때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있을 시기 1분기와 2분기 이 실적에 대해서 위축된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위축이 됐다라는 뜻은 결국에 실제 실적보다 자기 추정치가 좀 보수적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그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1분기, 2분기 때 실적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게 되면은 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또 사람이다 보니까 하반기를 또 긍정적으로 보는 긍정 편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번에는 하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못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에는 계절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최근 10년 동안 비율로 따져 보았을 때 1분기와 2분기는 70%의 확률로, 즉 10번 중에 7번 예상치보다 잘 나왔는데 3분기는 10번 중에 2번밖에, 그리고 4분기는 단 한 번도 예상보다 잘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런 계절성과 무관하게 앞으로 실적은 2분기 그리고 또 3분기까지도 지금 예상보다는 잘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잘 나온다라는 뜻은 1분기 때 좋은 결과를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1분기 때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 그런 종목들만 모아둔 다음에 그 종목들의 실제 실적 그리고 그 실제 실적을
1분기 실적 시즌이 종료가 될 때, 그러니까 5월 대략 중순 정도, 뭐 15일, 16일 이때 시점과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선 차트가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1분기 실적이 발표를 마쳤을 때 예상했던 2분기, 3분기 실적보다 실제 예상치가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여기 2010년과 2021년 두 시기를 가장 높은 시기죠. 두 시기를 한번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이 두 시기를 강조한 이유가 다시 한번 앞장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익률이 바닥을 치고 올라갔었던 가장 최근의 사례들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다 바닥이 1년의 중간, 그러니까 2분기나 3분기 이때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트레일링으로 보면은 작년 2Q, 3Q가 바닥이었는데 이 2020년과 2009년 모두 다 2분기가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제 4분기가 등장을 하죠. 그랬었다라는 공통점이 굉장히 지금과 유사했던 시기들이고요. 근데 이런 시기들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바닥 이후에 바로 또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를 한 거죠. 근데 바닥이라는 것은 결국에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시기일 텐데 그 와중에 또 계절성까지 강한, 즉 실적이 안 좋은 계절성까지 강한 4분기까지 맞닥뜨리다 보니까 실적을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위축성이 결국에는 이 회복 시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이번에도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업종으로 봤을 때 이런 연속성이 강한 업종들이 무엇이 있는가? 즉 1분기 때 잘 나오면은 그 실적 결과를 2분기 때도 연속해서 보여주는 업종들이 무엇이 있었고 지금 현재 1분기 결과는 어떤지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일단 X축에 제가 그려드린 데이터가 1분기 서프라이즈가 2분기로 이어진 비율이고요. Y축에는 올해 1분기 때 실적 발표 결과를 한번 표현을 해본 것이고요. X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1분기 때 잘 나오면 2분기 때 잘 나올 확률도 높은 거고요. 그리고 Y축 기준으로 위에 있을수록 이번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온 것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저희 이은택 의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금융 같은 경우가 이런 업종에 해당이 되고요. 뭐 은행증권 이런 것들이 보통 1분기 때 잘 나오면 2분기 때도 잘 나오는데 올해 1분기 때 잘 나왔고요. 그리고 경기민감 산업들 중에서는 기계, 여기 뭐 투자 관련된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전력기계 이런 것들. 그리고 IT에서는 뭐 IT 하드웨어가 들어가고 또 이제 경기민감 산업들 중에서는 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 화학주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감익 상태였습니다. 감익 상태긴 했지만 예상보다 잘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랬을 때 2분기 때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과거에 한 10년 넘는 기간 동안의 연속성을 이제 전체 통으로 본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과 굉장히 유사했던 사례들까지 범위를 좁혀서 보게 되면은 뭐 반도체나 또는 뭐 화장품이나 뭐 호텔 레저 이런 뭐 AI 관련된 기업들이나 또는 경기 소비재 쪽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은 좋은 흐름을 저희는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뭐 투자 관련된 것들, 뭐 반도체, 기계 또 이제 소비 관련된 것들, 뭐 금융이라던가 경기 소비재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들의 투자 타이밍은 달라지겠죠. 뭐 실적을 선반영해서 가는 업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실적과 같이 움직이는 업종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다 좋다라고 해서 동시에 사서 동시에 팔 수 없는 노릇이니까 투자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거를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실적 프리뷰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고자 했습니다. 이 실적 프리뷰가 뭔지는 사실 뭐 애널리스트 분들의 레포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번 분기 실적은 얼마가 나올 거예요 라고 제시를 하는 그런 숫자죠. 이 프리뷰를 많이 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프리뷰를 안 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프리뷰 숫자를 내놓는다라는 뜻은 실적이 나오기 전이고 실적 시즌 전이니까 아직 잘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태겠죠.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 뷰를, 내 예상치를 적극적으로 시장에 알리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겠죠. 그런 의지를 표명하려면은 자기가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실적의 불확실성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시기겠죠. 반대로 프리뷰를 잘 안 한다라는 뜻은 그만큼 이 실적 관련된 다른 여러 요소들, 즉 불확실성이라고 표현되는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 모르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시기이거나 또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내가 틀렸을 때 리스크를 지기 싫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리뷰의 개수를 갖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의 불확실성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이제 숫자를 제시를 하다 보니까 실적 추정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한 25분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25분 중에서 지난 1분기 때 실적 프리뷰를 제시한 분들이 21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제시를 했죠. 이렇게 많은 수의 프리뷰가 있었는데 사실 이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1년 동안의 숫자와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분기 때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고요. 그 뜻은 이때보다 지금이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구나. 그게 애널리스트들의 심리에서 드러난다라는 거고요. 뭐 반대로 여기 오른쪽에도 그려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6분이 실적 추정을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 1분기 때 프리뷰를 하신 분들이 뭐 7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다. 프리뷰를 좀 주저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제가 속해 있는 이제 이 업계의 분위기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레포트를 작성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수,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쓰는 분석 대상 종목 수, 그러니까 전체 레포트가 나가는 종목의 개수이고요.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한 명당 연간 평균으로 이 프리뷰 숫자를 몇 개나 제시를 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대략 한 1000개 정도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최근 6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레포트가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한 명당 그 1년에 대략 한 11개 정도 실적 추정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내용은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2018년 전까지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속 줄어들었죠. 줄어드는 와중에 분석 대상 종목 수도 늘고 프리뷰의 개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줄어드는 이제 이 동료들의 빈자리를 남아있던 분들이 계속해서 채워주면서 열심히 더 분석을 하셨던 거죠. 근데 2018년 이후로는 이 분석 대상 종목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프리뷰의 개수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이 뜻은 이제 대상을 넓히고, 약간 대상을 넓히는 대신 그 분석의 깊이, 즉 프리뷰를 제시하는 그 숫자들은 줄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둘 다 마냥 늘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는 약간 임계점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를 보게 되면은 분석 대상 종목 수가 이때보단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평균 프리뷰 수는 늘어난 그런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 뜻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대상을 넓히기보다는 약간 맞출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해서 깊게 분석하는 뭐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건 사실 뭐 전반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지만 뭐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근데 이 실적 프리뷰가 많거나 적다라고 해서 많은 종목들이 뭐 예상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온 거다, 아니면 뭐 적은 종목들이 어닝 쇼크가 많이 나오거나 그 확률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주가는 실적 프리뷰가 많은 종목일수록 선반영을 한다라는 거였어요. 이 보시면은 이 X축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종목의 실적 발표 전에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Y축이 실적 발표 이후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점들에 제가 숫자로 위에 달아드린 수치들이 실적 시즌의 프리뷰의 개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프리뷰가 많은 종목일수록 오른쪽 아래 깔려 있죠. 그 오른쪽 아래 깔려 있다라는 뜻은 실적 발표 전의 수익률이 좋고 실적 발표 이후의 수익률이 안 좋다라는 뜻이 되겠죠. 반대로 프리뷰 개수가 적은 종목들일수록 실적 발표 전의 수익률도 물론 올라가긴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런 모습을 보면은 실적이 뭔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가시성이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프리뷰를 하고 뭐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들려오는 그런 종목들은 실적 발표 이후보다는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확률이 높겠구나. 반대로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 종목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분들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실적 프리뷰를 잘 안 내놓는 그런 종목들은 실적 발표 전에도 물론 나쁘지 않았지만 그 후에 더 좋을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좀 투자 타이밍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별로도 한번 보았고요. 사실 프리뷰의 개수는 개별 종목이 더 의미가 있어서 뭐 개별 종목별로 보시는 게 더 좋은데 오늘은 뭐 시간이나 뭐 지면상 종목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저희 이제 KB증권 하반기 전망 자료를 보시면은 그 전체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거는 관심 있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업종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숫자가 좀 복잡해서 결론만 이야기를 드리면은
회색으로 칠해드린 업종들이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온 것들입니다. 뭐 에너지, 화학, 뭐 기계조선, 뭐 자동차, 화장품, 호텔 레저, 또 금융, 뭐 반도체도 들어가죠. 이런 업종들의 최근에 프리뷰 개수의 방향을 한번 파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뷰가 활발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것들은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 시즌 전에 반영이 될 확률이 높겠죠. 뭐 대표적인 게 뭐 반도체나 또는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기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뭐 금융 이런 것들처럼 여전히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 프리뷰를 좀 주저하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 전에도 좋겠지만 그 이후에도 뭐 괜찮은 흐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호텔레저 같은 소비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선 사실 업종으로 나눠 보았지만 뭐 업종 안에서도 이 프리뷰의 양상은 되게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자동차 안에서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늘어났고요. 뭐 화장품 안에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가 많이 늘어났지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종별로 그 안에서도 이 차이를 좀 보고 그때 실적 시즌 때 얼마나 애널리들이 뭐 프리뷰를 열심히 내놓고 적극적으로 내놓는가 이거를 또 하나의 이제 인디케이터로 삼아서 하반기 투자 전략 중에 또 하나로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오늘 분석을 해보았고요. 오늘 저희 KB증권 주식전략팀에서 준비한 하반기 전망 내용은 여기까지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또 이어서 7월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